우리 이혼해요. 고요한 새벽의 정막을 깨고 액정 위로 떠오른 네 글자는 차갑고 푸른 빛을 뿜어냈다. 한유진은 숨을 멈췄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지더니 이내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했다. 이혼 얼굴조차 희미한 남편과의 이혼이라니. 서류상에 한 줄로만 존재했던 결혼의 종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대신 텅 빈 공간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기묘한 상실감이 그녀를 감쌌다.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플 자격이나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짙은 남색 장막에 덮여 있었고 멀리 한강의 다리 위로 드문드문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1년 전 오늘 그녀의 인생은 바로 저 불빛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1년 전 늦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오후였다. 유진은 할머니의 거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갠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바쳐 그녀를 키워낸 할머니의 등은 세월의 무게에 작게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강물처럼 흘렀다. 유진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잎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낮고 애틋했다. 할미가 더 늙기 전에 네가 짝을 만나 안정적으로 사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에게 할머니의 소원은 삶의 지침과도 같았다. 조향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팍팍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것도 모두 할머니의 묵묵한 지지 덕분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평생의 친구였던 한 분과 약속을 했다며 그분 손자와의 선 시엔자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유진은 거절할 수 없었다. 큰 기업을 이끄는 아주 반듯한 청년이라더구나. 너처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컸지만 아주 바르게 자랐다고. 유진은 그 반듯한 청년의 얼굴도 이름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감과 희미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다. 사랑 없는 결혼.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낭만보다는 책임감과 인내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상견례도 예물 교환도 번거로운 결혼식도 모두 생략되었다. 그와 그녀의 만남은 단 한 번 강남의 한 대형 로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약속 시간 정각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차가운 회의실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지훈. 서류에 적힌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을 뿐 유진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찬 공기처럼 서늘했다. 변호사가 건네는 혼인신고 서류에 두 사람은 기계적으로 서명을 했다. 사각거리는 만년필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리며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잠시 의심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미래가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낯선 남자와 묶이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권지훈은 말없이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마디였다. 목소리는 예상대로 낮고 차가웠다. 유진은 카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남편의 배려인가? 아니면 번거로운 관계에 대한 값싼 보상인가? 저는 곧 뉴욕으로 출장을 갑니다.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가 통보하듯 말했다. 저는 파리로 유학을 가요. 유진도 짧게 대답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3분의 시간. 그들의 결혼은 정확히 3분 만에 성립되었고 동시에 유예되었다. 그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유진은 그의 넓은 등이 차가운 유리문에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는 희미하게 차가운 눈 속에서 갓 베어낸 듯한 시더우드 향이 났다. 조향사인 그녀의 코는 그 향기를 기억했다. 그것은 외롭고 날카로우며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향기였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다. 유진은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직 향수 연구에만 몰두했다. 할머니를 안심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결혼은 제 몫을 다한 것이라 생각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가 준 카드는 서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가끔 할머니의 안부 전화 속에서만 희미하게 언급될 뿐이었다. 1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한국 최고의 화장품 그룹 라벨비에 스카우트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막을 열고 있었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할머니. 결혼이라는 낯선 족쇄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녀는 그 족쇄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대로 평생 서로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투명인간 부부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안일한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우리 이혼해요. 유진은 차가워진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꽉 쥐었다. 액정 위에는 발신자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1년 전 변호사를 통해 건네받았던 단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던 바로 그 번호였다. 심장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아려왔다. 사랑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타인의 손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재단되고 버려질 수 있다는 처절한 무력감, 그리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묘한 미련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아내였을까? 아니,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아내이기는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의외로 단순했다. 할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숲 위로 희미한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짧고 기묘했던 결혼 생활이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혼 통보 문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애써 무시하려 해도 문득문득 날카롭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슬퍼할 결혼 생활조차 없었기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오늘 라벨비의 에서의 첫 출근이었다. 유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너무 튀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지난 1년간 파리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편안한 옷차림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서울의 아침 공기와 꼭 맞는 오피스룩은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고요한 집을 나서며 그녀는 허공에 대고 인사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오랜 친구분이 계신 시골집에 내려가셨다. 이혼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라벨비 본사 개헌물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유진은 입구에 서서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거대한 성체 안에 작은 부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현실이었다. 로비는 호텔 라운지처럼 화려하고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았고 중앙에는 거대한 설치 미술품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옷차림은 세련되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유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원증을 받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심장을 뛰게 했다. 바로 이런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선보일 것이다. 한유진 씨 맞으시죠? 향수개발팀의 박 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녀를 맞이한 박 팀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향수개발팀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자 퍼퓸머리 랩이라고 적힌 유리문이 나타났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익숙한 세계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향료병들, 정밀한 계량기와 시향지가 놓인 하얀 실험대,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하고 복합적인 향기들. 이곳은 그녀의 성역이자 놀이터였다. 우리 팀원들입니다. 인사하세요. 박 팀장의 소개로 유진은 몇 명의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들 프로페셔널했고 적당히 친절했으며 또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에 라벨비의 로고가 떠올랐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이혼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잊고 일에만 집중하자고 그녀는 몇 번이고 다짐했다. 오전 내내 업무 인수인계와 회사 시스템 교육으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오후가 되어서야 유진은 잠시 틈을 내어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아찔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그 남자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겠지. 서류상의 남편 권지훈.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갑자기 이혼을 통보한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유진은 박 팀장에게 보고할 서류를 챙겨 팀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팀장은 자리에 없었고 비서가 잠시 대표님께 보고하러 가셨다고 전했다. 유진은 자리로 돌아와 팀장을 기다리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1층 로비의 카페에 다녀오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한산했다. 15층에서 버튼을 누르자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그런데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타고 있었다. 모두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엘리베이터 안을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유진은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서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과 알 수 없는 위압감이었다. 유진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그녀의 코끝으로 아주 익숙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맑은 향. 마치 겨울숲 눈 덮인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같은 향기. 시더우드. 하지만 평범한 시더우드가 아니었다. 쌉쌀한 베티버와 아주 미량의 스파이시한 향신료가 더해져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향이었다. 1년 전 강남의 로펌 사무실에서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바로 그 향기. 유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향기의 근원지 위압감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 날렵한 턱선,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아니 오히려 특유의 냉정함과 권위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권지훈.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그녀의 서류상 남편이 그녀에게 이혼을 통보한 그 남자가 왜 이곳에 있는 거지? 임원 중 한 명인가? 할머니는 분명 큰 기업을 이끈다고 하셨지 최고 경영자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유진은 애써 혼란을 잠재우려 했다. 디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남자와 함께 있던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길을 열었다. 대표님 먼저 가시죠. 대표님.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성큼성큼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여유와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내내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거나 유진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에게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 중 이름 모를 한 명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굳어있던 몸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라벨비의 대표이사 권지훈. 그녀의 남편은 일개 관리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안심했던 이유,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생략했던 결혼,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날아온 차가운 이혼 통보까지. 그와 그녀는 애초에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잠시 시간을 내어 처리해야 할 사소한 업무 중 하나였을 뿐이고 이혼 역시 마찬가지 일터였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화려했던 로비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귓가에 윙하는 이명이 울렸다. 아이러니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라 느껴본 적 없는 남자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권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새벽 5시 기상 1시간의 운동, 그리고 신문 스크랩과 밤새 도착한 해외 지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그의 집무실은 라벨비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서울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는 창밖 풍경에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정복하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와 수치의 집합일 뿐 감상에 젖을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막힘이 없었다.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수천 명의 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고 벗어날 수도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그의 왕국이었다. 한유진. 그 이름은 그의 잘 짜인 일상에 불쑥 끼어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벗이었던 그녀의 할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정략 결혼. 그는 그저 어른들에 대한 도리, 다우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다. 1년 전 로펌에서 마주했던 여자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동요 없이 차분했던 눈빛과 자신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무표정한 얼굴만이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비서에게 한유진 씨에 대한 간단한 신상 자료를 준비시켰다. 파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조향사로서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 그리고 이번에 라벨비에 스카우트되어 입사했다는 사실까지. 그는 자료를 훑어보며 무감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맺어진 인연이니 적당한 시기에 공식적인 부부로서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해야겠다고. 그것이 그가 생각한 최선의 의무이자 배려였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정은 애초에 그의 인생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임원 회의를 막 끝내고 집무실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던 참이었다. 그때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업무용이 아닌 극소수의 지인만 아는 번호였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스팸 메시지려니 하고 무시하려던 순간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첨부된 사진 파일 하나. 그는 무심코 사진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따뜻한 조명의 카페 풍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와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였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사진의 각도는 두 사람의 사이가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이도록 교묘하게 찍혀 있었다. 권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로펌에서 봤던 무표정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는 얼굴. 낯선 남자 앞에서 저렇게 무방비한 미소를 짓는 여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솟구쳤다. 연인의 질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지배자의 불쾌감,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계에 불순물이 끼어든 것에 대한 혐오감에 가까웠다. 이 결혼은 계약이었다. 비록 감정은 없을지라도 서로의 이름과 가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의무를 전제로 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 약속을, 그 암묵적인 룰을 아무렇지 않게 깨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바르게 자란 아이야. 너처럼 외롭게 컸지만 속이 깊단다.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감추는 게 많은 여자였을 뿐이다. 그는 속으로 냉소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실망감. 왜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기대조차 한 적 없는데 실망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미세한 감정의 균열을 애써 외면했다. 복잡한 것은 질색이었다. 그리고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라벨비의 마케팅팀 사무실. 김수연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뜬 것을 확인한 후였다. 끝났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오만함, 자신의 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 그리고 배신에 대한 결벽증에 가까운 혐오감.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통제욕을 건드리는 것은 다르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다. 권지훈은 결코 자신의 이름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남자였다. 그 사진 속 남자가 한유진의 대학 선배이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순수한 진로 상담이었다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권지훈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였다. 다시 권지훈의 집무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삭제했다. 마치 오염물질을 제거하듯 흔적도 없이. 그의 얼굴은 다시 원래의 냉정하고 무감한 가면을 되찾았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불필요한 관계였다. 정리해야 했다.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신경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4글자를 쳤다. 우리 이혼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띠링하는 짧은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는 발송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다시 산더미 같은 서류로 눈을 돌렸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여직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그 사진 속에서 햇살처럼 웃던, 그러나 자신의 앞에서는 언제나 무표정했던 그 낯선 아내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조향사 한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새로 받은 프로젝트 기획안을 읽고 있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CEO의 차가운 눈빛과 새벽에 받은 이혼 문자가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대표이사의 서늘한 시더우드 향기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향기이자 그녀의 결혼 생활에 종말을 고한 남자의 향기였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유진의 회사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CEO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1층 로비나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는 피했고 구내식당 대신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동시에 그녀를 해고할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이 기괴한 관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유일한 탈출구는 일이었다. 그녀는 향수 개발 랩의 향기 속에 파묻힐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사 후 첫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기억의 향기라는 테마였다. 할머니의 오래된 반짓고리에서 나던 희미한 목련향 비오는 날, 흙냄새와 섞여 퍼지던 아카시아 향처럼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그리운 순간을 일깨우는 향수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차가운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와도 같았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박 팀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팀원들도 그녀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재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일에 몰두했다. 이혼 문제로 흐트러졌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 평화는 김수연이 마케팅 이사로 부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김수연은 화려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부임 첫날, 회사는 온종일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였다. 미국에서 MBA를 마친 재원이라는 점, 그리고 유력한 파트너사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배경까지. 무엇보다 그녀가 권지훈 대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이며 사실상 내정된 약혼녀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진은 그 소문을 애써 외면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 그가 누구와 약혼하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각 부서를 순회하며 업무 현황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향수 개발팀이었다. 새로운 조향사라고요, 한유진 씨. 수연은 유진의 자리에 다가와 그녀가 작업하던 시향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짓에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향을 맡는 척하던 그녀는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시향지를 내려놓았다. 컨셉이 너무 진부하지 않아요, 기억 추억. 요즘 소비자들이 이런 감상적인 스토리에 지갑을 열 것 같아요. 트렌드는 좀 더 강렬하고 도발적인 걸 원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팀원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향수의 본질은 결국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향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어머, 목표는 거창하시네. 수연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신입답게 패기는 좋은데 여긴 학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좀 아셔야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은 사사건건 유진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보고서를 3번이나 반려시키고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팀 전체 회의에서 그녀를 질책했다.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신제품 기획 회의 날이 다가왔다. 이 회의는 CEO와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유진은 며칠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획안이었다. 발표 전날 밤 그녀는 최종 파일을 팀 공유 서버에 업로드하고 퇴근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상석에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마케팅팀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놀랍게도 발표자로 나선 것은 김수연이었다. 저희 마케팅팀에서 제안하는 신제품 컨셉은 메모아, 즉 기억입니다. 수연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화면에 떠오른 PPT 디자인과 문구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 방식은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목련향, 아카시아향 그녀가 제안했던 시그니처 향료까지 그대로였다. 그녀는 밤새 준비했던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수연의 발표는 화려했다. 현란한 마케팅 용어와 데이터로 포장된 그녀의 발표에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움켜쥐었다. 다음은 향수 개발팀의 발표 순서였다. 박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상황에서 무슨 발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유진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김수연 이사,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메모아의 핵심 타겟층이 느끼는 기억이라는 감정을 향으로 구현하기 위해 목련 앱솔루트와 아카시아 어코드의 분자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상치 못한 날카롭고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마케터였지 조향사가 아니었다. 그 부분은 저희 개발팀과 협의하여
김 이사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 핵심 조향 공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유진에게로 향했다. 한유진 씨. 유진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유진 씨가 생각하는 기억의 향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서류나 데이터가 아닌 조향사로서의 당신의 철학을. 그것은 명령이자 기회였다. 유진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PPT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훈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제가 생각하는 기억의 향기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위로하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향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안했던 목련향은 단순히 할머니의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절 제가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상징합니다. 고객들은 향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에 담긴 따뜻한 감정과 스토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은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향료의 화학적 특성부터 시작해 그것이 인간의 뇌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다. 그것은 도둑맞은 기획안을 되찾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향사 한유진의 영혼 그 자체였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권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진은 본 것 같았다. 향수개발팀. 그가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의 기획안을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세요. 마케팅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면적인 지원만 담당합니다. 그것은 최종 선고였다. 김수연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CEO가 신입사원 한 명을 위해 파트너사 회장의 딸이자 신임 이사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거렸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을 보호해준 남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통보한 남자라는 사실이 뒤섞여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회의실에서의 사건 이후 회사는 미묘한 기류에 휩싸였다. 김수연 이사는 며칠간 병가를 냈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여 있었다. 직원들은 한유진이라는 신입사원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를 CEO의 숨겨진 여자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녀의 대담함과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소문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프로젝트 메모아를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권지훈은 그날 이후 그녀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대표이사였고 그녀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그녀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때면 유진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내려앉곤 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보호는 단순한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유진은 비서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유진 씨 잠시 대표이사 사모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사모님. 권지훈의 어머니였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장 사모님이 왜 자신 같은 평사원을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호출이 아니었다. 비서가 알려준 장소는 압구정의 한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VIP 라운지였다. 약속 시간에 맞춰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그곳의 압도적인 화려함에 잠시 숨을 멈췄다.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가구들은 모두 유럽의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는 손님이라곤 단 한 사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중년의 여성뿐이었다. 권지훈의 어머니 신혜경이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상류층 여성의 전형과도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단아하면서도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그녀는 유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시선을 주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유진은 그녀 앞에 다가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진입니다. 그제야 신혜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인 권지훈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을 매기는 듯 훑어보았다. 앉아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물었지만 신혜경은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그녀는 유진에게 어떤 예의나 배려도 베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요즘 우리 지훈이가 자네 때문에 회사에서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들었네.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혜경은 코웃음을 쳤다. 어린애가 야망은 크구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를 홀리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지. 여우 같은 것. 모욕적인 말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됐고. 신혜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자네를 부른 건 내 아들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지훈이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야. 라벨비의 안주인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집안과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그녀는 노골적으로 김수연의 이름을 언급했다. 두 가문의 결합이 라벨비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마치 사업 브리핑을 하듯 설명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거래였다. 설명이 끝나자 신혜경은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에르메스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이 안에 든 돈이면 자네 같은 아이는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 돈 받고 내일 당장 회사에 사표내.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근본도 없는 애가 어디서 감히.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자존심과 꿈을 통째로 짓밟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혜경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 저는 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돈 때문에 제 꿈과 제 자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 대표님과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유진의 단호한 거절에 신혜경의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 사이로 순간 깊은 고통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실력금 그녀는 독이 섞인 목소리로 비웃었다. 가소로운 소리. 너 같은 애들이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사랑이나 꿈 따위가 우리 같은 세상에서 통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사랑을 믿었어. 나보다 못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버텼지. 그 결과가 뭔지 알아. 평생을 시댁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어. 그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격을 떨어뜨린 오점일 뿐이었지. 제대로 된 집안끼리의 결합, 강력한 동맹만이 이 세계에서 여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야. 너 같은 애는 내 아들에게 약점과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야. 그것은 악담이자 동시에 절규였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신혜경의 잔인함은 단순한 계급의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뒤틀리고 상처받은 삶에서 비롯된 방어기제라는 것을.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 누구도, 특히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 방식이 끔찍하게 비뚤어져 있을 뿐. 신혜경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테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떠났다. 유진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모욕감보다 더 큰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 화려한 성체 안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신혜경과의 만남은 유진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텅 빈 집에 돌아와 홀로 있을 때면 회장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이 불쑥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근본도 없는 애. 그 말이 독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더욱 일에 매달렸다. 실력만이 성공만이 자신을 증명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날은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새로운 향료 조합을 시도했지만 결과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후두둑 소리를 내며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장마의 시작이었다. 사무실에는 어느새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다. 시계는 밤 10시를 향하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와 그녀는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유진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1층 로비의 보안실이었다. 한유진 씨 되시죠? 지금 한유진 씨의 외삼촌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올려보내드릴까요? 외삼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유진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유일하게 남은 피부티였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돈을 요구했고 그녀를 귀찮은 짐덩어리 취급했다. 아니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절대 올려보내지 마세요. 유진은 다급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이 시간에 이 빗속에 회사까지 찾아온 이유가 결코 좋을 리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외삼촌의 모습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였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양옆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유진아. 그녀를 발견한 외삼촌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 로비에 남아있던 몇몇 야근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유진은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삼촌,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해요. 나가서 하긴 뭘 해. 그는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한유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알아봐준 그 좋은 혼처를 네가 뭔데 걷어차. 박 사장 아들이 너 같은 고아한테 과분한 줄도 모르고. 얼마 전 삼촌은 막무가내로 그녀에게 선을 보라고 강요했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녀를 이용해 돈 많은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단칼에 거절했다. 이미 결혼한 몸이기도 했지만 설령 아니었더라도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는 삼촌의 속셈에 응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놔주세요, 삼촌. 저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깟 종이 쪼가리. 결혼이 뭐가 중요해. 얼굴 한번 못 본 서방놈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내가 네 보호자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는 유진을 끌고 가려고 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어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비참하고 서러웠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거대한 회사의 웅장한 로비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채 전시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소란입니까?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울렸다.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권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로비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외삼촌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술기운을 빌려 대들었다. 뭐야, 당신은 젊은 사람이 어른들 일에 참견이야. 하지만 권지훈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외삼촌의 기세는 급격히 수그러들었다. 지훈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울 뿐이었다.
그 눈빛은 상대를 압도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소란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듯 외삼촌에게 잡힌 유진의 팔과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유진에게 어떤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턱짓으로 보안 요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정리해. 그 한마디는 절대적이었다. 망설이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능숙하게 외삼촌의 양팔을 제압했다. 외삼촌은 이거 놔, 내가 얘 삼촌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건장한 두 남자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결국 무력하게 밖으로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모든 것을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하필이면 그에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팔을 뒤로 숨겼다. 탓이죠.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그는 앞장서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의 뒤를 따랐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훈이 먼저 차에 오르고 유진도 마지못해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차창 위로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혔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다. 지훈은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지만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아마도 그는 이미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는 듯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태원의 넌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물에 번진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단순한 동정일까? 아니면 CEO로서 회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그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마치 그녀의 상처를 함부로 들추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더 깊이 창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옆 좌석에 앉은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차는 어느새 그녀의 낡은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들어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작게 떨렸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지훈의 차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서서 유진은 세차게 뛰는 심장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차가운 시더우드 향기 속에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외삼촌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그날 밤 이후 권지훈과 한유진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정점에 군림하는 차가운 CEO였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향기를 빚어내는 무명의 조향사였다. 유진은 그날 밤 그가 보여준 의외의 온기를 애써 마음속에서 지원했다. 그것은 동정이었거나 혹은 변덕이었을 뿐이라고. 기대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메모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의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고 시제품은 내부 평가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런칭뿐이었다. 모두가 성공을 예감하며 들떠 있었다. 유진 역시 자신의 첫 작품이 세상에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모든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벨비의 최대 경쟁사인 오데르 오들에서 신제품 향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그 신제품의 컨셉과 핵심 향조, 심지어 마케팅 스토리텔링까지 메모아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 권지우는 굳은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주변에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무겁게 감돌았지만 오직 그만이 폭풍의 눈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지금은 범인을 색출하는 것보다 당장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런칭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제품만 교체합니다. 그의 선언의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표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제품 개발에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런칭까지는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향수 개발팀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한 달 안에 메모아를 뛰어넘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했고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부터 개발팀의 모든 직원들은 밤샘 작업 밤샘에 돌입했다. 수십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오갔지만 압박감 속에서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를 리 없었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팀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홀로 텅 빈 랩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실패한 시향지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시골집 마당 할머니의 작은 화단. 그곳에는 유독 보랏빛의 아이리스 붓꽃가 많았다. 할머니는 그 꽃을 유난히 아끼셨다. 비가 온 뒤 흙냄새와 섞여 퍼지던 그 신비롭고 파우더리한 아이리스 향기. 그리고 할머니가 갑옷처럼 소중히 여기던 낡은 가죽 노트. 그 노트에는 할머니가 평생을 가꾸고 사랑했던 꽃과 풀들에 대한 이야기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 안에 할미의 비밀이 다 들어있지. 어린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유진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할머니는 시골집에 계셨지만 그 노트만큼은 자신이 서울로 올라올 때 짐 속에 챙겨왔었다.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집으로 달려간 그녀는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마침내 그 노트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펼쳤다. 꽃잎을 말려 붙여놓은 페이지들 사이로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마른 아이리스 잎사귀가 끼워진 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인연. 그렇게 이름 붙여진 하나의 향수 레시피였다. 아이리스 뿌리에서 추출한 오리스 버터를 중심으로 베르가못 바이올렛, 그리고 아주 소량의 샌다루드가 조합된 섬세하고 정교한 공식. 레시피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향기는 고요한 봄비의 영혼을 닮았다. 스쳐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하고 다가올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다음날 아침 유진은 밤새 만든 작은 샘플 병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지쳐있던 팀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권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제가 새로운 향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레시피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이야기, 아이리스의 꽃말인 좋은 소식과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준비해온 시향지에 샘플을 묻혀 임원들에게 건넸다. 권지우는 회의 내내 피곤하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유진이 건넨 시향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심하게 코끝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향기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신비롭고 우아하며 아련한 파우더리 향. 그 향기는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 단단한 갑옷 속에 봉인해 두었던 유년의 기억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둡고 거대한 저택, 늘 혼자였던 어린 소년. 그런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할머니의 서재였다. 엄격했던 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할머니의 몸에서는 늘 이 향기가 났다. 책을 읽어주실 때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도. 할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향기는 그에게 사랑과 운기의 유일한 기억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었다. 지훈의 표정이 변했다. 냉정함을 유지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혼란으로 흔들렸다. 그는 시향지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 여자가 이 향기를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이 향수, 이름이 뭡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유진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할머니의 노트에는 인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연. 그 단어가 메아리처럼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의 이름이 아니었다. 잊혀진 과거와 외면했던 현재를 잇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실이었다. 인연이라는 이름의 향수는 라벨비의 구원투수가 되었다. 런칭 발표회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향수 개발팀과 마케팅팀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다. 유진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났고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팀원들은 그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권지훈은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회의 때마다 유진의 보고를 들었고 그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인연 향수에 대해 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 향을 알게 되었는지, 그 레시피의 출처는 어디인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의 입을 막았다. 대신 그는 비서를 통해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유년 시절,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침내 신제품 발표회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행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인플루언서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데르의 기술 유출 스캔들 이후 열리는 첫 공식 행사였기에 세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라벨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의 클라이맥스 권지훈이 무대 위로 올랐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먼저 경쟁사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간결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서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희가 선보이는 새로운 향수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이야기이며 기다림의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던 유진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면 그녀도 저 무대 위로 올라가 조향사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될 터였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가십투데이라는 연예 매체 소속의 기자로 자극적인 스캔들을 터뜨리기로 악명이 높았다. 권지훈 대표님 신제품 이야기 전에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거렸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 자리는 신제품을 위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닐 텐데요. 기자는 멈추지 않았다. 대표님의 리더십과 라벨비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표님께서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인 한유진 조향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폭탄 선언이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무대 뒤에 있던 유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부적절한 관계, 스캔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누군가 유진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이야. 돌아보자. 그곳에는 김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짓이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행사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아이들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2명의 노부인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유진의 할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뜻밖에도 권지훈의 어머니 신혜경이었다. 유진의 할머니는 며칠 전 유진이 걱정되어 서울로 올라와 있었고 손녀의 중요한 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길이었다. 신혜경은 아들의 중요한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행사장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다. 그리고 그들은 손녀와 아들이 끔찍한 스캔들에 휘말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유진의 할머니는 신혜경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비록 몸은 작고 왜소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가 감히 내 귀한 손녀를 욕보이는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악명 높은 여기자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밤늦게 한 차를 타고 내리는 사진입니다. 기자가 휴대폰을 높이 쳐들자 스크린에는 그날 밤 지훈이 유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개냐. 할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기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아내. 그 단어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모든 기자들과 하객들, 그리고 무대 위의 권지훈과 무대 뒤의 한유진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내 아내라니요. 권 대표님은 미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 미혼이래. 이번에는 신혜경이 나섰다. 그녀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은 1년 전에 바로 이 아이 한유진 양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내 며느리다. 그녀는 마치 증거를 보여주려는 듯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때였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권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어머니의 곁에 섰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요, 유진 씨. 유진은 멍하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낡은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거짓 스캔들은 한순간에 세기의 러브스토리로 뒤바뀌었다. 김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단단한 온기를 느끼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혼란과 안도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거짓 스캔들은 세기의 러브스토리로 반전되었고 모두가 라벨비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조향사 한유진에게 관심을 쏟아냈다. 할머니와 신혜경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손녀와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유진은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섬처럼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혼란스러운 그녀의 어깨 위로 낯익은 시더우드 향이 내려앉았다. 권지훈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같이 좀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다시 그의 검은 세단에 올랐을 때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번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침묵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조심스러운 위로였다면 오늘의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긴장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말없이 한강변을 달렸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지며 춤을 추었고 다리 위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긴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다. 그는 강이 가장 잘 보이는 조용한 공원 한편에 차를 세웠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엔진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릴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지훈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입을 열었다. 그 향기, 할머니의 향기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저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 무관심한 어머니 밑에서 유일하게 저를 안아주시던 분이었죠. 할머니의 서재에서는 늘 당신이 만든 그 인연과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파우더리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고 우아한 아이리스 향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감한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그리움이 유진에게는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향기를... 그의 진솔한 모습에 유진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 낡은 가죽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훈의 할머니와 유진의 할머니는 같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결혼과 함께 한 분은 서울의 부촌으로, 다른 한 분은 남편을 따라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할머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인연을 다시 잇고자 했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인연이었군요.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운명이라는 이름의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그 다리 위에서 지훈은 마침내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내가 이혼을 말했던 건... 그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리고 유진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의 카페에서 그녀가 대학 선배와 마주 앉아 웃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오해했는지,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대한 침범이라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어떻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는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문장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유진 씨. 그것은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을 진심 어린 사과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냉담함, 그의 이혼 통보. 그것은 그녀를 향한 악의가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서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과 함께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제 대학 선배였어요. 파리 유학 시절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그날은 그냥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담담한 해명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마지막 벽돌과도 같았다. 둘 사이를 가로막던 오해의 안개가 완벽하게 걷혔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맑고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따뜻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충만했다.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이전과 조금 달랐다.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를 나타내던 씨라는 호칭이 사라져 있었다. 한유진. 그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보는 사람처럼. 유진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강은 말없이 흐르고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서류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서로의 마음속에서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며칠간 세상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세기의 로맨스, 운명처럼 만난 재벌가와 천재 조향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며칠간 휴가를 냈다. 회사도 세상의 소음도 잠시 잊고 싶었다.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엉망으로 뒤엉켜버린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다. 권지훈. 그녀의 서류상 남편이자 그녀의 직장 상사.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남자. 그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유진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작은 아이리스 화분이었다. 그때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녀는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의 칼날 같은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 만큼 편안해 보였다. 그는 마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현관문을 열었다. 막상 마주서자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집 안을 향했다. 작지만 아늑하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한 공간.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의 커다란 존재감에 그녀의 작은 거실은 꽉 차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책꽂이에 꽂힌 책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향료병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녀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까지. 그는 그녀의 세계를,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조용히 눈에 담고 있었다. 유진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가 찻잔을 받아드는 순간 유진은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어떤 화려한 로고도 없는 아주 평범한 종이 가방이었다. 이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향수병이 들어있었다. 옅은 보랏빛을 띤 액체가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신비롭게 빛났다. 라벨도 브랜드명도 없었다. 대신 병목에 작은 종이 태그가 하나 달려 있었고 그곳에는 그의 필체로 보이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인연. 당신의 향기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 향기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향수병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목 안쪽에 한번 분사했다. 첫 향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할머니의 노트에서 깨어난 그 아이리스 향이었다. 우아하고 파우더리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향기. 하지만 곧이어 그 부드러운 향기 사이로 전혀 다른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고 맑지만 동시에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시더우드의 향. 그의 향기였다. 두 개의 향기는 서로 싸우거나 겉돌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한 따뜻함이 시더우드의 날카로운 냉정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시더우드의 굳건함은 아이리스의 아련한 슬픔에 안정감을 더해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조화였다. 외로웠던 두 개의 향기가 만나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와 그녀의 향기였다.
유진은 말없이 자신의 손목에 코를 묻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이 향기 한 병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가 향기에 취해 있는 동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우리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다가와 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류 속의 부부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후회와 미안함과 그리고 아주 선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 씨, 나와 제대로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차가운 이성과 단단한 갑옷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던 한 남자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고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손목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인연의 향기가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다. 공기 중에는 춤을 추는 먼지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시간은 영원이 되었다. 서류 위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낯선 계약은 이제 막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